초대형 투자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시장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개인 대출 대신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고 있는 저축은행이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자동차를 단시간 빌려 타는 공유차 보험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보험 상품 가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입자의 증가로 손해율도 안정화돼 공유차 보험 시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의 상장부터 자문까지 돕는 지정 자문인 제도가 오히려 코넥스 상장사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최고 50%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습니다. 한국산 세탁기의 미국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직격탄을 맞은 저축은행들이 이번엔 초대형 투자은행의 등장으로 위기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최근 저축은행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고 있는데 초대형 투자은행도 이 사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정부의 규제로 주 수입원인 개인 신용대출 축소가 우려된 저축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출범한 초대형 IB가 중소기업 자금 공급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개인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은 개인 대출의 대안으로 중소기업 대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산규모 상위 5대 대형 저축은행 모두 올해 2분기 중소기업 대출을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두 자릿수 비율로 늘렸습니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저축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액은 25조 2,354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 증가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41% 증가한 수치입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요 5개 증권사를 초대형 IB로 지정한 데 이어 단기금융업 허가를 고려 중입니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만기 1년 이내 자기 자본의 2배까지 어음 발행을 할 수 있음은 물론 할인과 매매, 중개, 인수, 보증 등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초대형 IB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고 중소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라는 정책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 대출 확대에 나서면 저축은행이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초대형 IB의 발행 어음을 통한 조달금리는 연 1.8%에 불과해 시중은행과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중소기업 대출 확대로 수익성 악화 위기를 타개하려던 저축은행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짧게 빌려 타는 운전자들이 늘면서 관련 보험 상품 가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 가입하는 공유차 보험은 손해보험 업계의 틈새 시장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높은 사고율 탓에 실제 수익성은 떨어지는 게 문제였습니다. 최근엔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손해율도 안정화되는 추세라 이 시장이 성장이 정체된 자동차 보험의 새 활로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공유차 보험 시장을 개척한 덕케이 손해보험은 관련 상품의 보장 영역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덕케이 손보 관계자는 자차 사고 등 보장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보험료를 일부 올리면서 보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시 초기에는 가입자가 많지 않아 사고 한두 건만 터져도 사고율이 요동칠 정도였지만 최근 규모의 경제가 갖춰지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덕케이 손보의 공유차 보험인 원데이 자동차 보험은 지난 2012년 출시됐습니다. 최저 3,000원의 보험료를 내면 하루 단위로 보장받을 수 있는 이 상품은 애초 렌터카 시장을 타깃으로 했지만 비슷한 시기 공유차 시장이 성장을 시작해 공유차량 전용 상품으로 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출시 첫 해 가입 건수는 매달 300건 수준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월 평균 2만 건에 육박합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가입 건수는 약 19만 6천 건이고 원수 보험료도 17억 원을 넘겼습니다. 규모의 증가는 손해율 안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덕케이 손보 관계자는 여전히 일반 자동차 보험보다 손해율이 높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낮게 안정화되는 추세라며 좋은 달에는 손해율이 80% 수준을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 자동차 보험 손익 분기점으로 여기는 적정 손해율 77에서 78%에 근접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현재 500만 명 수준인 공유차 회원수가 여전히 증가 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성장 잠재력도 충분해 대형사들도 시장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KB손해보험이 지난 7월 공유차 고객을 노린 하루 단위 자동차 보험을 출시했고 다른 손보사들의 경우 특약 형태로 발을 담그고 관련 상품 출시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 코넥스의 상장사가 되기 위해선 공시 등 증시활동 제반에 대해 안내하고 지원하는 과외선생님인 지정자문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정자문인 제도가 오히려 코넥스 상장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적자는 자문료에 비해 자문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김성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였던 A기업은 자진 상장 폐지를 신청했습니다. 이유는 자금난이나 경영상 문제가 아니라 지정자문인 제도였습니다. 자문료는 매년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자문의 질은 너무 낮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코넥스는 2013년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입니다. 코넥스 상장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거래소 회원인 증권사 중에서 한 곳을 지정자문인으로 선임해야 하는데 이를 지정자문인 제도라고 합니다. 지정자문인은 초기 중소기업의 코넥스 상장부터 자본시장 법규에 대한 자문, 공시대리, 유동성 공급 등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의 상장사로서의 역량을 판단, 감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넥스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든 지정자문인 제도가 되려 기업의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정자문인의 자문 수수료는 연간 최소 3천만 원에서 많게는 약 7천만 원가량 되는데 이 비용이 초기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자문의 질도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증권사에도 지정자문인 제도는 떠맡기 싫은 짐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로 IB 부서에서 지정자문인을 담당하는데 10여 곳의 회사를 담당하다 보니 부담이 크고 증권사 입장에서는 자문 수수료가 적은 데에 비해 품이 많이 드는 업무여서 지정자문을 피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6월 공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유동성이 좋은 코넥스 상장사는 직접 공시 업무와 유동성 공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지만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코넥스협회 관계자는 지정자문인 졸업제도나 수수료 인하 등 직접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인 ITC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ITC의 이 같은 결정에 대비해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에 세탁기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두 회사 모두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전체를 미국 현지 공장에서 전량 생산할 수는 없어 한국산 세탁기의 미국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ITC는 오늘 미국에 수입되는 세탁기에 대해 연간 120만 대의 쿼터를 정한 뒤 이를 초과해 미국에 수입되는 해외 생산 세탁기에 최고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120만 대 이내 쿼터분에 대해서는 ITC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전체 4명의 위원 중 2명은 120만 대 쿼터 이내 수입 세탁기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말자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2명의 위원은 120만 대 쿼터 이내 물량에 대해서도 첫 1년 차에는 20%, 2년 차에는 18%, 3년 차에는 15%의 관세를 부과하자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20만 대 세탁기 역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나라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세탁기가 대상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 물량이 연간 200만 대가 넘는 점을 감안할 때 ITC의 권고안은 국내 가전업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ITC의 권고안은 세탁기의 부품까지도 포함시켰습니다. ITC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부품에 대한 쿼터를 첫 1년 차에는 5만 대, 2년 차에는 7만 대, 3년 차에는 9만 대로 정하고 쿼터 이내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1년차에는 50%, 2년차 45%, 3년차 40%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ITC는 이 같은 권고안을 오는 12월 4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2달 이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국내 가전업계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한국GM의 경영 위기가 점입 가경입니다. 내수 부진에 꾸준히 철수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수출길에 적신호가 켜졌고 정규직 노조와 사내 하청 노조 간의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GM의 노노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감이 줄자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아웃소싱 업무를 다시 사내 정규직에게 돌리는 인소싱 방식이 문제가 됐습니다. 사내하청이란 제조업체와 인력 파견업체가 도급계약을 맺어 원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이 같은 인소싱에 반발해 한국GM 창원공장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자리를 위협받자 자신들의 고용을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규직 노조는 일감이 없는데 외주를 줄이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한국GM은 판매 부진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한국GM의 올해 1월에서 10월 국내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나 줄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무려 2조 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하며 철수설이 꾸준히 제기되어온 한국GM. 수출길마저 막힐 위기에 놓였습니다. GM사나 오펠을 인수한 푸조시트로엔그룹이 유럽 내 오펠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GM으로부터 수입하던 물량을 유럽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한국GM이 오펠에 수출한 완성차는 13만 대로 전체 판매 대수의 30%가 넘습니다. 구조조정 한파가 예고된 셈입니다. 세 곳의 생산 공장을 운영하며 16,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한국GM. 여기에 협력업체는 3천여 곳에 달하고 근로자 수가 30만가량이 돼 구조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심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분양 최대 호황기에 공급됐던 아파트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준공됩니다. 역대 최대 물량인 44만 가구에 달하는데요. 보통 대출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만큼 금리 인상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던 금리도 인상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대출자들은 이자가 늘어나게 돼 금융 부담이 커지게 될 텐데요. 경제산업부 정상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 기자,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내년에 역대 최대인 44만 가구가 입주할 것이라는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보통 대출로 집을 사는 만큼 그만큼 대출을 받은 사람도 많았다는 뜻인데 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 저금리가 계속될 수 있을까가 문제거든요. 네. 우리 기준금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재 1.25%로 17개월째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기준금리 추이표를 한번 보면요. 2012년 7월 12일 이 3%였던 금리는 계속 인하돼서 2015년 3월 12일 1.75%로 사상 처음으로 1%대에 진입했습니다. 이후 2016년 6월 9일 1.25%로 지금의 사상 최저금리 시대가 됐습니다. 오는 30일 기준금리를 유지할지 올릴지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전문가들은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종전 50%에서 70%로 높였습니다. 예상을 웃돈 수출 호조를 반영해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올린 점과 소비자 물가가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 안정 목표 수준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대출금리도 함께 오를 텐데요. 대출을 끼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자, 2, 3년 전에도 지금과 같은 이 저금리 기조가 계속됐고요. 또 당시 정부에서도 이 주택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수장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빚내 집사라고 할 정도로 분위기를 조성했고요. 또 정부 기조에 따라 건설사들도 무차별적으로 공급 물량을 늘렸습니다. 주말 모델하우스엔 수만 명씩 관람객들이 몰렸고 너도 나도 집사잔 분위기에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투기 수요도 가세에 분양시장이 붐볐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부담이 커진다는 게 와닿지 않았던 거죠. 이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대출금리는 최대 3%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연평균 이자 비용을 계산해봤더니 308만 원에서 476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입주가 임박해오면서 분양권을 내다 팔자니 거래는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일관성 있게 내놓다 보니 거래 절벽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분양 호황기 때 집을 사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직 무주택인 세대들이 계속해서 집을 사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게 맞을까요? 네, 일단은 이 국내 전체 가구 수의 44.5%, 그러니까 절반가량이 무주택 세대입니다. 이 통계청이 지난 17일 2016년 주택 소유 통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전체 가구 수는 1936만 8천 가구입니다. 이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073만 3천 가구였고 나머지가 무주택 세대입니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102.3%로 전체 가구 수에 비해 주택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주택 세대라면 내년 상반기를 노려보는 게 좋다는 의견입니다. 우선 내년엔 사상 최대 입주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까 했고요. 또 여기에 내년 1월부터 신 DTI가 시행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한 건 이상 있으면 추가 대출을 어렵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주택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발붙일 수 없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가 빠지면 집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이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야 하고요. 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차익의 최대 6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이게 절반 넘게 세금으로 내느니 차라리 그 전에 팔려는 집주인들이 늘어나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간 85만 가구에 달하는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임대주택을 노려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네, 만약 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집을 팔겠다고 내놓으면은 값싸게 매물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도 이 양도세 중과 방침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거는 그 전에 내다 팔라는 일종의 유예 기간을 준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매물이 늘어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달 말쯤 발표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시키기 위해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등을 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기보단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정창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불법적인 병역 면탈과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은 물론 성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도 고위공직자 임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7대 비리 12개 항목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9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시스템 개선을 지시한 지 79일 만에 나온 겁니다. 박 대변인은 대선 공약이었던 5대 비리를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공직 임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며 병역 기피와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더해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역 면탈과 탈세, 부동산 투기는 부정행위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하되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범죄로 인식된 위장 전입과 논문 표절은 특정한 시점 이후에 적용키로 했습니다. 위장 전입 기준과 관련해선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개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 전입을 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했거나 1회 했더라도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 고위공직 진출이 원천 차단되도록 했고, 성 관련 범죄의 경우 국가 등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됩니다. 이번 기준의 적용 대상은 청문직 후보자뿐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및 1급 상당 직위의 공직 후보자까지로 하고, 그 이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에 준해 정밀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잔액은 1,419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분기 31조 2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전분기보다 2.2% 증가했습니다. 가계신용 증가율은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치입니다. 지난 1, 2분기와 비교하면 증가세는 더 가팔라졌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 잔액이 1,341조 2천억 원으로 3분기 28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가계대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금은행 가계대출이 15조 원 증가했고, 주택담보대출이 8조 원 늘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현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가운데 7, 8월 주택 매매가 활발했고, 2015년 분양된 아파트 입주 시기가 3분기에 집중되며 주담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금융권의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영향으로 증가폭이 전분기보다 줄었고, 예금은행에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7조 원 늘어나며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증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연금저축 상품의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하려는 국회 움직임에 전 금융권이 나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협중앙회 등 금융 5개 단체는 최근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퇴직연금과 합산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 원은 500만 원으로 각각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편중되는 제도라며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업계는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고 이를 줄이면 연금저축 상품을 장기간 가입할 이유가 약해지며 결국 가입률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장단 인사와 임원 승진 인사에 이어 오늘 인공지능 관련 선행기술을 연구할 AI 센터를 신설하는 등 정기 조직 개편과 보직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C, IM, DS의 3대 사업부문으로 운영되는 현 사업체제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조직 운영 효율을 높이는 소폭의 사업단위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트 부문은 DMC 연구소와 소프트웨어 센터를 통합해 삼성 리서치를 출범시켰고, 그 산하에 AI 센터를 신설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인 인공지능 관련 선행 연구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삼성 리서치 내부 운영을 총괄할 부소장직을 신설해 조승환 부사장을 안치고 이인용 사장의 업무 변경에 따라 공석 중인 커뮤니케이션 팀장에는 백수연 부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삼성 리서치 AI 센터장에는 이금배 전무가 보임됐습니다. DS 부문은 김기남 사장이 부문장에 위촉되면서 공석이 된 반도체 총괄을 폐지해 부문 사업부 2단계 조직으로 재편했습니다. 현대차가 판매와 정비 등을 제공하는 넥시언트 스페이스 부단을 개관했습니다. 작년 11월 제천, 올해 9월 전주에 이은 세 번째 복합 거점입니다. 현대차는 이곳을 중심으로 고객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LG전자의 무선 청소기 코드0 A9의 국내 누적 판매량이 1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제품 출시 후 넉 달 반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완충 시 최대 80분까지 청소할 수 있습니다. 롯데 홈쇼핑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판매한 롱패딩이 7만 개 이상 팔렸습니다. 주문 금액은 100억 원을 넘었습니다. 기존 브랜드 롱패딩이 50만 원가량으로 부모들의 등골이 휜다는 뜻의 등골 브레이커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롯데 홈쇼핑은 10만 원대 제품을 출시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SH수협은행이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동시에 현금 인출이 가능한 현금 카드 결제 인술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경우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마트24 수도권 지역 11개 점포와 CU 제주 지역 80여 개 점포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산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